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왔더니 해가 졌네요. 여러분,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바로 BYD의 전기 세단인 실입니다. 중형 세단에 속하며 제가 얼마 전에 탔었던 더 뉴 아이오닉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지금 한 이틀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배터리 용량 보여드릴게요. 64%가 차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59km라고 나옵니다. 주행거리도 볼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주행거리 표시 모드가 보통이 있고 다이내믹이 있는데, 다이내믹을 누르면은 259에서 298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실은 82.5kW LFP 배터리, 요거는 이제 같은 집안의 실아이온 7도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407km를 인증을 받았는데요. 지금 약간 한 64% 정도 차 있을 때 200 후반대면은 비슷하게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중국 현지에서 싱글 모터도 있고 뭐 기본 트림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옵션이 다 있는데, 한국은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고 트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다이내믹 트림만 들여와서 4,69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차량 스펙 대비 가격대는 막 엄청 미친 듯이 비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타고 있는 실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523마력입니다. 미쳤죠? 아니, 뭔가 데일리 전기 세단인데 왜 500마력대까지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제로백은 3.8초라고 합니다. 이는 포르쉐 타이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가속 성능, 그러니까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대비 얘가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가 4,400만 원이니까 괜찮은 거긴 하죠. 하지만 전기차는 뭐다?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다. 일단 1회 충전 시에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407km.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400km라고 저는 말을 할게요. 이 정도 세그먼트인데 사실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면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비슷한 덩치에 비슷한 스펙을 가진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걔는 이제 스탠다드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기본 배터리 용량이 작은 스탠다드를 사더라도 1회 충전 시에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걔는 한 400km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배터리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NCM 3원계 배터리에 SK온의 최신형 버전인 9반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걔는 에너지 효율 밀도가 미쳐버려가지고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거의 배는 나와요. 그러니까 미쳐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BYD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에너지 효율 밀도가 살짝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더 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EWD 싱글 모터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충전 시에 500km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주행 인증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영하 20, 30도에서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해외 WLTP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150km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게 500km 중반이지 실제 주행하면은 700km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제가 타고 있는 실은 인증받은 것보다 조금 더 가긴 하는데 그래봤자 앞자리가 4거든요. 400km대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요거는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24시간 회사에 계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없잖아요.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퇴근을 하면은 이제 집에 가고, 집에 가면은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하는 동안 충전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지죠. 다만 저처럼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리뷰어다 보니까 맨날 다른 이런 시승차를 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전동하다 뭐다 해가지고 전기차가 과반수거든요. 신차가 나오면은. 요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기는 한데 최저 배터리 용량을 좀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탔다가 좀 부족해. 그러면은 내돈내산 해가지고 충전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차를.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충전소를 보고 또 충전기가 적은 데는 막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석이야, 다 찼어. 그럼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앞 사람이 뭐 언제 왔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충전을 하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충전기를 물려놓은 다음에 난 여기 집이 아니니까 충전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멀뚱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핸드폰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디스플레이 좀 터치하다가 요것도 금방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충전 언제 돼? 이러고 괜히 막 하늘 쳐다보고 그냥 막 멍 타고 막 그런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집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이거 정차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유튜브가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파킹 기어를 넣어야지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이 되네요. 이거는 뭐 안전을 위해서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다. 홍시카. 나다.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주행을 하니까 바로 유튜브가 꺼져버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까지 기본으로 아마 어플이 탑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노래방 기능부터 해서 별의별 기능이 다 있고 음악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BYD 차량을 봤을 때 가장 신기한 게 바로 회전형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부에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얘가 회전이 돼요. 이거는 스티어링 휠 쪽에도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회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하니까 인터페이스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네요. 세로로 하니까. 다시 누르면은 가로 버전도 된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참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막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신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차한 김에 얘가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이내믹이라고 깜빡깜빡 이게 RGB 컬러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센터를 포함해서 요 풋등 그리고 실내 여기 센터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2열까지 다 들어가는데 다이내믹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다이내믹을 누르면은 컬러가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깜빡깜빡 하면서 바뀝니다. 이거 약간 노래방 아닌가요, 이거? 왠지 노래 한 곡을 뽑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요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쁠 수 있어요. 왜냐면 화려해 보이니까. 근데 실주행했을 때는 이게 자꾸 막 라이트잖아요. 어쨌든 간에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주행 중에 살짝 방해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살짝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꺼놓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더 아래에는 리듬 앰비언트 라이트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노래를 켰어요. 그러면 그 리듬 박자에 맞춰서 뭔가 음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쿵치딱지 쿵치딱지 하면은 음악도 이게 라이트가 쿵치딱지 쿵치딱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습니다. 혼자 실내에서 미친 듯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요거는 같은 집안에 아토3도 비슷하게 요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같은 집안에 중형 SUV인 C-라이언 7도 시승을 했습니다.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있는 실하고 동일한 킬로와트 수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82.5kW. 하지만 걔는 이제 중형이긴 한데 이제 키가 큰 SUV잖아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 저항에서도 안 좋아지고 무게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실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적습니다. 얘는 407km고 C-라이언 7은 아마 390km? 뭐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막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덩치와 무게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격도
뭔가 중형 SUV, 보통 이제 같은 세그먼트일 때 SUV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뭐 외장도 좀 더 들어가게 되고, 일단 어쨌든 간에 이런 재질,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보통은 SUV가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가푸어 이런 거 보면은 SUV 잘 안 타고 세단을 타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조금 더 저렴하니까. 제가 타고 있는 실은 이제 정가가 4,69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중형 전기 SUV C라이언 7은 200만 원이 저렴합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차종을 다 타봤잖아요. C라이언 7도 타보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C도 탔는데, 일단 고급스러움만 따지자면은 비슷하거든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하긴 한데 거기서 조금의 일말의 고급스러움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거는 제가 타고 있는 C이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완성도 있잖아요. 요즘 뭐 오각형의 인간이다 해가지고 뭐 외모, 뭐 스펙, 학벌, 뭐 성격, 뭐 별의별 뭐 그게 있던데, 오각형에 조금 더 가까운 거는 C라는 거죠. 왜냐면은 C라이언 7도 가격 대비 좋은 전기차였습니다. 근데 며칠간 제가 데일리로 타보니까 뭐 내장재도 살짝 아쉬움이 있었고, 주행 감각에 있어서도 살짝의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난해요. 무난한데 아쉬움들이 곳곳에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제가 타고 있는 C는 가격 대비 성능은 좋습니다. 성능은 좋아요. C라이언 7도 가격 대비 괜찮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C이 조금 더 완성도가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행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키가 큰 SUV 타입이고, 제가 타고 있는 C는 세단 형태이기 때문에 세단이 주는 감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옛날에 막 몇십 년 전에 자동차들을 보면은 지금처럼 SUV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많았냐면 세단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외건, 그러니까 트렁크가 조금 더 넓은 외건 형태가 많았었죠. 그리고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처럼 막 도심형이다 뭐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의 RB? 그 정도였죠. 그래서 세단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세단이 주는 이 여유로움과 편안함과 안정감이 이제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 제 차가 SUV이긴 하지만 세단으로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타볼까, 기변을 할까, 어떻게 바꿀까, 맨날 이렇게 막 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단이 주는 매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C이 좀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이 C이 최고 트림으로만 들여오니까 이렇게 다인 오디오라고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브랜드 오디오가 장착이 됩니다. 출력은 773? 775W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도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다인 오디오도 포커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모드도 되게 다양하게 있나요? 커스텀도 있고. 네이미로 할게요. 최근에 제가 너무 좋은 출력과 너무 좋은 퀄리티의 스피커로 노래를 들어서 약간의 감동이 덜 하기는 하지만, 일단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저음 베이스 영역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깔끔한 음향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 스피커가 이게 출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향이 입체적입니다. 그러니까 2D에서 3D로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막 오디오 막 좀 별로 안 좋은 거는 음향이 뭉개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컬이 있는 음악을 듣더라도 그 전주 멜로디하고 보컬이 좀 이렇게 묻히거든요. 입체가 별로 좀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브랜드 오디오, 특히 출력이 높은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음악을 들으면 진짜 입체적이라서 옆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다인 오디오는 막 엄청나게까지 출력이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오디오에 비해서는 입체적인 음향을 들려주려고 노력은 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모드를 조금 바꿨거든요. 어쿠스틱?
이렇게 같은 노래를 틀고 요 오디오 사운드, 어쿠스틱, 다이내믹, 소프트, 스피치, 커스텀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누르니까 살짝 음향이 달라지긴 하네요. 오. 그래서 이 BYD 차량들도 나름 음향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음성인식 시스템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예. 음성인식 시스템은 이 스티어링의 우측에 버튼이 존재합니다. 뭘 물어볼까요? 통풍 시트 일단 켜달라 그래 볼까요? 누르고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그건 도와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 이게 애플 카플레이가 이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이 BYD. 네, 듣고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물론입니다. 운전석에 시트 통풍을 켜겠습니다. 갑자기 엉덩이가 시원해지고 있어요. 시원하다. 그러면은 얘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물어볼까? 나 피곤해. 피곤하시면 갓길에 차를 세우세요. 졸음 운전은 많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리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누르면 안 되고 하이 BYD 라고 해야 된다. 뭐 도와드릴까요? 나 피곤해. 물론입니다. 아니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이 BYD. 네, 듣고 있습니다. 나 피곤해. 유감이지만 아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대요. 무언가 조치를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을 타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연어까지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운전석 통풍 시트를 켜줘라고 해서 켜줬지만 나 더워 하면은 에어컨과 함께 운전석 통풍 시트를 켤게요 하면서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나 피곤해 라고 말했을 때에는 갓길에 세우고 휴식을 취하기를 권장합니다. 또는 나 배고파 했을 때는 주변 맛집을 알려드릴까요? 이러면서 주변 맛집 리스트를 쫙 뽑아줍니다. 근데 실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디테일에 있어서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든지 아니면은 피곤하다든지 우울해, 슬퍼 이런 것들 어차피 차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요즘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나 우울해 하면은 우울한 때에는 무엇을 단 거를 먹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해주거든요. 무려 자동차가? 근데 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실행이 부족하다입니다. 그리고 통풍이 나와서 지금 되게 엉덩이가 시원하거든요. 그 김에 요 공조 시스템을 눌러보면 갑자기 막 투투둑 하면서 에어벤트가 열렸는데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가 또 있었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긴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에어벤트를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레버가 있고 사람이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할 수 있고 완전히 제끼면은 이 송풍구가 닫혀지고 보통은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닫을 수도 없는 건가? 지 맘대로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잘 보세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됐다 하잖아요.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간접, 스윙, 자유, 끄게 되면은 껐어요. 그럼 이게 애니메이션, UI가 사라지면서 만져보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쪽은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벤트 조절을 다른 차들은 이제 손으로 사람이 하지만 실은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요런 차가 또 있었나요?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있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테슬라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것들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지만 굳이 꼭
쓸모가 있나 싶은 기능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이 덥고 추울 때는 빨리빨리 이제 손으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이 진짜 국제번호조차도 플러스 82 빨리빨리의 민족인데 언제 또 클릭해가지고 또 언제 이걸 막 숫자를 보고 언제 또 이거를 또 하고 손으로 그냥 뻗어서 바로 하는 게 저는 좀 더 편안하거든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뭔가 디지털 느낌이 나서 좋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막 운전하고 촬영하고 또 너무 늦게 퇴근해가지고 진짜 찐으로 지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막 지금 화장도 막 지금 무너져 있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주행보조 기능을 실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앞에 또 이제 빨간불이 있네요. 진짜 서울은 어딜 가든 막혀요. 어딜 가든 막혀. 신호 바뀌면은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이제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뭐 불안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도 안 쓰는 이유가 답답해서 혹은 인식률이 안 좋아서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요 실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크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플러스 82 빨리빨리의 민족에게도 그닥 답답하지 않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한 약간 어설픔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완성도가 꽤 많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이제 주행을 하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딱 가고 있는데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 수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막 셉셉이처럼 이렇게 착착 오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도 꽤 빠르게 인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인식 못하는 차들은 갑자기 전방 충돌 방지 경고 따다다닥 들어가면서 막 부저음 울리고 막 진동 울리고 막 빨간 색깔 뜨고 해가지고 이 운전자가 당황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알아서 미리 그런 것들을 인지한 다음에 감속을 꽤 빠르게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바로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차선 핸들 보조까지 같이 누르면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HUD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HUD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언덕길이고 핸들 보조, 차선 보조까지 같이 실행을 시켰는데 약간 중앙선 넘으려고 하네 얘가. 정신 차려. 지금 코너 구간인데 밤에는 약간 인식률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인식률 진짜 좋았거든요. 밤에, 야간에는 인식률이 살짝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 주간, 낮에는 되게 퍼펙트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야간에는 왠지 모를 스릴을 즐깁니다, 얘가. 그런 스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릴을 즐기네요. 그리고 전방에 디스플레이 보면은 이제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주변의 차들도 애니메이션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이게 카메라 기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야간에는 약간 제 성능을 못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요즘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행보조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시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 I'm ready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니까 요 전방에 요 기어 레버 보이세요? 혹시?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 요게 약간 다크 컬러의 크리스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앰비언트와 같이 만나면서 야간에서 봤을 때 이러한 포인트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꽤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잠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태우고 어딜 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이게 기어 레버가 토글 방식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잡이? 그러니까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작잖아요. 요즘 차들은 실내 공간을 위해서 보통은 이 기어 레버 방식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뭐 칼럼 방식, 요 스티어링 휠 쪽에 있거나. 근데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아니 이거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조그매갖고 보이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RND P는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PDRN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엄마 이거 전방에 클러스에 보면은 보여 했더니 아니 클러스에 보이더라도 일단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어를 단박에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글씨가 좀 작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제 입장에서는 뭐 아무렇지 않은 불편한 요소가 전혀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50대십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으세요. 아무튼 50대가 봤을 때도 PDRN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차들도 다 똑같긴 한데 모든 기능이 이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지금 물리적인 버튼이 오토 스탑,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볼륨 버튼, 그리고 공조 시스템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찾는데 이걸 자꾸 막 클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 거기 들어가면 있어 했더니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 차가 되면은 맨날 타니까 알 수가 있는데 잠깐 타는 차에 모든 기능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으면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 빠릿빠릿하게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차들은 디자인을 취한 대신 편의성을 내어준 그런 느낌이 들죠. 어우 춥다. 이거 에어컨 끄면 안 되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이 BYD. 대기 중입니다. 에어컨 꺼줘. 좋습니다. AC를 껐습니다. 근데 약간 단어 선택이 특이하다. 보통은 에어컨, 공조 시스템 이러는데 얘는 AC, 에어 컨디셔너. 오. 약간 요런 거에 있어서 독특함이 있다. 통풍도 꺼달라고 할까요? 하이 BYD. 네, 듣고 있습니다. 나 추워. 알겠습니다. 온도를 1도 올립니다. 온도를 1도 올려도 19.5도라는 사실. 그냥 제가 끌게요. 잘못 눌렀어. 이거 봐요. 이게 터치 방식이면은 살짝 이게 손이 스쳐도 잘못 눌린다니까요. 이게 마냥 편한 게 아닙니다, 또. 마냥 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는 글라스 루프, 테슬라처럼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을 챙기고 디자인은 사실 예쁩니다. 예뻐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 안녕!